현관문에 붙어 있는 매매 완료 스티커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든 통장도 텅 비어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냉장고 모터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마 오래된 탓이겠지요. 저는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복도 바닥이 차갑게 발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커피를 끓이려다 문득 신문이 생각났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 있을 텐데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빨간 스티커였습니다. 매매 완료. 처음엔 이웃집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바로 그 문에 붙어 있는 거였어요. 제 손이 떨리면서 차가운 문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뭐지? 목소리가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이 있는 곳이에요. 평소엔 늘 그 자리에 있던 통장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서랍도 열어봤어요. 침실 화장대, 부엌 찬장, 심지어 냉장고 위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어제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며칠 여행 다녀올게요. 그때 며느리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밝게, 너무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서 뭔가 숨기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더라니까요. 어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면서 키워낸 아들인데,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받이에서 올라오는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제 며느리가 담근 김치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하네요. 갑자기 왜 김치를 담갔을까요? 여행을 가면서 말이에요. 문득 이 소파에서 손자가 뛰어노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 무릎에 올라앉던 그 따뜻한 체온이 지금 이 찬 공기와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몰라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아들까지 한통 속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리 없어.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손목에 찬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더 많았죠. 그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여보, 우리 집 생기면 아침마다 함께 커피 마시자. 그 약속 지키려고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아들 장가 보내려고, 손자 용돈 주려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그 돈이 정말 없어진 걸까요? 이럴 순 없어요. 이럴 순 없다고요. 다시 현관으로 나가봤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복도에서 그 스티커만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웃집 박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 집 팔렸나 보네. 언제 이사 가세요? 제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에요. 박 할머니는 금방 지나쳐갔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복도로 스며들어왔어요. 어디선가 올라오는 먼지 냄새와 함께요. 제 마음도 그 찬바람처럼 싸늘해져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저녁 밥상을 차리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꿈이었나 싶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랬을까? 빨간 스티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문틀에서 나는 삐걱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마치 이 집이 저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귓가를 쫄깃쫄깃 때렸어요. 똑딱, 똑딱, 똑딱. 평소엔 들리지도 않던 그 소리가 지금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걸까요? 마치 제 심장 박동과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슬리퍼를 끌며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데 바닥이 여기저기 삐걱거렸습니다. 이 집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오늘따라 모든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 책상 서랍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서랍을 당길 때마다 낡은 레일이 끼익끼익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쪽 구석진 곳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쳐보니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정미경이라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요. 종이가 너무 거칠어서 손가락 끝이 따가웠습니다. 글씨를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봤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집이 팔린 거였구나.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래 날짜가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요. 며느리와 아들이 여행 간다고 말하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혹시 놓친 알림이 있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금융앱에서 온 빨간 알림들이 여러 개나 쌓여 있었거든요. 계좌 이체 완료, 금액 1억 2천만 원, 잔액 부족, 대출 실행 완료. 이런 무서운 문구들이 줄줄이 보였어요. 하나하나 눌러서 확인해 봤는데 제가 모르는 거래들이 연달아 이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잠든 사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푹신했던 소파가 이상하게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등받이에 기대니 오래된 이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손수 빨아서 햇볕에 말린 그 이불이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곧 설명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설명한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뭘 설명한다는 걸까요? 이미 다 끝난 일을 말이에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이 일에 연루된 게 맞구나 싶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받더라도 거짓말을 또 할 것 같아서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계약하러 오던 날 말이에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도 우린 젖은 옷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장을 찍으며 웃었지요. 그 웃음 뒤에 30해의 고생이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 남편이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빗속을 뛰어가면서도 계속 웃었거든요. 그때 우리 나이가 35이었는데 이제야 내 집을 갖게 된 거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저는 이 집 마련하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파출부일 나가고 남편은 밤늦게까지 택시 운전하고 한 달에 서너 번은 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있었죠.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꿈이 있었거든요.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집 생기면 매일 아침마다 함께 커피 마시자. 그리고 저녁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도 보고.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키며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 약속도 무너져 버린 건가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배가 고팠지만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김치국이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끓여놓고 간 것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해요. 여행을 간다면서 왜 굳이 김치국을 끓여놨을까요? 냉장고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반찬통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며느리가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마치 한동안 집에 안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평소에 이렇게 세심하게 반찬을 준비해둔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한 번도.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제 어머니, 저희 며칠 여행 다녀올게요 하고 말할 때의 그 표정이요.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눈은 웃고 있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며칠 없을 테니까. 반찬 많이 해두었어요.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드세요. 그때 며느리가 한 말도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잘 계세요 정도로 간단히 인사하고 나갔을 텐데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마치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옆에서 계속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더라니까요. 평소에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고 있었던 거구나.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손자가 뛰어노는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을 벌컥 열고 할머니 하고 제게 달려와 안기던 그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제 무릎에 남아있는 듯해요. 할머니, 오늘 급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찜이랑 똑같았어요. 손자가 그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선해요. 그때 부엌에서 끓던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가 지금 이 쓸쓸한 거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들이 어디로 다 사라진 걸까요? 벽에 걸린 손자 사진을 바라봤어요. 유치원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앞니가 빠져서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손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 집이 팔렸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면 부모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창문 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마치 집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도 자기가 팔려나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품어준 이 집이 말이에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들이 보였는데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 집들 안에도 우리 같은 가족들이 살고 있을 텐데 모두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책상으로 돌아가서 서랍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또 다른 서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이었어요. 언제 여기 떨어진 건지 처음 보는 명함이었거든요. 믿음 부동산 중개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매물 상담 전문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명함을 뒤집어 보니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급매 확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 사장님? 그게 누구죠?
아마 며느리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명함 모서리가 구겨진 걸 보니 주머니에 오래 들고 다닌 것 같았거든요.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 갔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 등 뒤에서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금매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급하게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왜 급하게 팔아야 했을까요? 방으로 들어가서 화장대 서랍도 뒤져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서류가 더 있을까 해서요. 서랍을 열 때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이 화장대도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산 거였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벽지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여기저기 들뜬 곳이 많았어요. 특히 모서리 부분은 많이 해져서 손톱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거겠지만 지금은 그 거친 느낌마저 서럽게 다가왔어요. 이 집과 함께 살아온 세월들이 고스란히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는 이 거실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몰라요. 텔레비전 보며 웃기도 하고 가끔은 다툼도 하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바닥에 이불 깔고 함께 누워 잠들기도 했었죠. 여보, 아이들이 다 크면 우리 둘이서 여행도 가보자. 남편이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전 혼자 이 집을 지켜왔는데 그런 추억들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만은 지켜야 한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집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이곳이 우리 가족의 뿌리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남편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보겠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곧 설명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 차가운 문자만 화면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설명한다고 했는데 언제 설명할 건가요? 그리고 뭘 설명할 건가요?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인걸요. 제 평생이 담긴 이 집도 제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도 이미 다 사라져버린걸요. 부엌으로 다시 가서 찬장을 열어봤어요. 며느리가 정리해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평소 며느리는 그릇 정리를 그렇게 꼼꼼히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릇들 정리해뒀으니까 편하게 쓰세요. 어제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더욱 수상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저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웃집 밖 할머니한테라도 말해볼까요? 하지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제 몰래 집을 팔았대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창밖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정말로 여행을 간 건지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정말 돌아온다면 그때 제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변명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라고 둘러댈까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에 생긴 상처는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더 이상 집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곧 설명할게요라는 말만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죠? 이미 다 끝난 일을 말이에요.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붙어 있는 빨간 스티커가 제 눈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매매 완료라는 글씨가 왜 이렇게 선명한지 몰라요.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정말로 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은행 대기실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는 기계 소리, 안내 방송, 직원들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제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3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떨리는 다리를 끌고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떤 업무 보시겠어요? 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상한 거래가 있었나 해서요.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 최근에 대규모 이체가 여러 번 있었네요. 이거 고객님이 직접 하신 거 맞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는데 정말로 제가 모르는 거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분이 대리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가 언제 그런 걸 줬나요? 아, 그런데 작년에 며느리가 어머니 복잡한 은행 업무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뭔가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그런 걸 가져가서 쓸 수 있나요? 네, 정식 위임을 받으셨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여러 번 이체하시기 전에 본인 확인 전화라도 드렸을 텐데. 본인 확인 전화요? 그런 전화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아, 잠깐. 며느리가 가끔 제 휴대폰을 배터리 없다며 빌려가곤 했었어요. 그때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이렇게 간단히 사라질 수 있다니.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혹시 이체받은 계좌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할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요? 제 며느리와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자동차 소음과 바람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모든 게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했겠지만 오늘은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어디 다녀오세요? 아, 잠깐 은행에. 아, 그러고 보니 며느리분이 요새 부동산이랑 자주 오가시던데요? 어제도 정장 입은 남자분하고 와서 뭔가 서류 보시던데. 제 가슴에 또 한 번 비수가 꽂혔어요. 정장 입은 남자요?
그게 부동산 중개인이었을까요? 며느리가 정말로 제 몰래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언제쯤 이사 가시나요? 서운해서 어떡해요. 박할머니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어색하게 웃고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이 집이 정말 곧 남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 있는 앨범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보려 했거든요. 앨범을 펼치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런데 앨범 뒤쪽에서 남편의 손글씨로 쓴 메모 쪽지가 나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가족의 쉼터이자 추억이 쌓인 보물창고지. 이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우리가 늙어갔어. 집은 우리 인생의 쉼표 같은 곳이야. 남편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긴 이 집을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 쉽게 팔아버렸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이 한순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때 묻은 창틀, 손자가 낙서하던 벽지까지 다 함께 빼앗긴 것 같았어요. 억울해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여섯 번째에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금 여행 중이라서. 여행? 무슨 여행? 너 지금 당장 집에 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내 집을 팔고 내 돈을 다 빼가놓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오해라고? 은행에 가서 내 눈으로 다 봤어.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내 집이 누구 명의로 바뀌었는지. 엄마, 진정하세요.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곧 돌아갈게요. 언제 돌아온다는 거야? 내일? 모레?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오늘 밤에는 도착할 거예요. 엄마,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지금까지 본 증거들이 다 오해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쳤으면서 무슨 오해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막상 받고 나니 더 화가 났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자식까지 한통속이 되어 날 속였다는 생각에 그 순간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있었다면 며느리와 아들이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 그 색깔이 제 마음속 분노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그 얌전한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결혼 초기에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저 정말 효도할게요. 어머니 모시는 게 제 기쁨이에요. 그런 말들이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흘러 옷이 젖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손자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손자의 모습이 평소 같으면 마음을 달래줬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더 서럽게 만들었어요. 손자도 이 일을 알고 있을까요? 부모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또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거실 전등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시계, 남편이 좋아하던 안락의자, 손자가 그려준 그림들. 모든 게 곧 남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깐 손자가 그려준 그림 말이에요.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둔 그림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도 가져가야 하나요? 새로운 집 주인이 그런 걸 원할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일을 저질러 놓다니 이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들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또 거짓말을 한 거네요. 문득 우리 동네 김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아들 내외가 김할머니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모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아요. 김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계속 뒤척거리기만 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정말 올까요? 온다고 해도 또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이런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제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있고 제 집은 여전히 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아픈 현실이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며느리와 아들이 나타나서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금세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밤을 보낸 게 언제 이후일까요? 남편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외롭고 무서워요. 그때는 적어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라고 말해주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으니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친척들은 너무 멀리 살아서 만나기도 어려워요. 결국 홀로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하는 건가요? 이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내일 아들이 오면 확실히 따져봐야겠어요. 변명 따위는 듣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고 제 돈과 집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말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그때는 법적으로라도 대응해야겠어요. 제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관 쪽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여행을 갔다던 사람들 치고는 너무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들어와.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현관에서 한 발짝도 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내가 감히 나를 엄마라고 불러?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 종일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처음 보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우는 걸 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죄송해요? 내 돈 다 빼가고 내 집 팔아먹고 나서. 아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보세요. 설명할게요. 무슨 설명? 은행에서 다 확인했어.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내 집이 누구 앞으로 넘어갔는지. 엄마, 사실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빚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빚이. 빚이요? 무슨 빚이 그렇게 큰가요?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자만 월 200만 원씩, 월 200만 원? 그런 큰 돈을? 그래서 내 집을 팔았다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까지 피해를 보실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피해를 본다는 거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채권자들이 이 집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압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압류? 집이 압류될 뻔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 몰래 이런 일을 저질러도 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들이 더 가까이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집은 다시 되찾을 거예요. 꼭 되찾을 거예요. 어떻게 되찾는다는 거야?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엄마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명의만 잠깐 빌린 거예요. 법적으로는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친구?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대학 동창이신 정 여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빚을 정리하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셨어요. 정 여사님? 잠깐, 혹시 정미경? 작년에 남편 보험금을 받은 대학 동창이었어요. 정미경 말이야? 네, 정미경 이모가 도와주셨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해가면서 몰래 할 일이야?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혹시 빚 때문에 어머님까지 고생하실까봐.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는 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현관에 서서 얘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둘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대답했어요. 빚은 절반 정도 정리했어요. 나머지는 할부로 갚기로 했고요. 1년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집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되돌릴 거예요. 1년? 그렇게 오래 걸려? 내 돈은 어떻게 된 거고? 이번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빚 갚는 데 쓰였어요. 하지만 그 돈도 꼭 돌려드릴게요.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제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가족인데 힘들 때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아들로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라도 해결하고 싶었어요. 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서운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나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알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는 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어려울 때 혼자 끙끙 앓았을 아들과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뭐든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돈도 꼭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은 나중에 얘기하자.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였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속고 속이면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가 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어머님.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어야 해.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함께 의논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둘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다니. 이제 들어가서 쉬어. 내일 다시 자세히 얘기하자.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인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운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하루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은행에서 받은 충격, 이웃의 말, 아들과의 통화, 그리고 지금의 대화까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속이고 숨긴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지만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은 게 많아요. 하지만 최소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많은 걱정이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든든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함께 버텨나가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거겠죠.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들도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의 대화로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적어도 진실은 알게 되었으니까요.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을 데우고 있나 봐요. 어머님, 주무세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일어났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니 며느리가 밤새 준비한 것 같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이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의 눈이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아들도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와서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 혼자 다 했을 텐데 오늘은 둘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와는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밥상에 앉으니 왠지 어색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간이 딱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맛있어.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안도하는 건지 아니면 또 우려는 건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제 그만해. 어제 다 들었잖아. 더 이상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일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손자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치원 때 찍은 사진인데 앞니가 빠져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빈속에 화만 가득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집을 되찾을 수 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미경 이모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빚만 정리되면 바로 명의를 다시 어머니께로 돌려드릴게요. 얼마나 걸려? 길어야 1년이면 될 거예요. 1년이라. 긴 시간이지만 영원히 잃은 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동안 혹시 이사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대로 계세요. 정미경 이모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행이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 웃으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어머님, 저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알아볼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 며느리가 작년에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돈 하루빨리 갚아드려야죠.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직도 서운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정말 노력하려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저보다 훨씬 너그럽게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만큼 마음이 넓지 못해요. 아직도 속상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더 일찍 의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지나간 일이잖아.
하지만 정말로 지나간 일일까요?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달랐어요. 절망적이지 않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둘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더 따뜻해졌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온 집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손자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면 뭘 해줄까요? 김치찜도 해주고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해줘야겠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잊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알겠어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상처는 남았지만 다시 모여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손자가 오면 이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애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말이에요. 창밖의 햇살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어도 아직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